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지글거리는 삼치구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한사코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 밥상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거예요? 오늘은 못 먹겠어요? 형수는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렸고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쨍 울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을 말리려고 했지만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동생은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나 더는 못 참겠어요? 엄마는 늘 형만 챙겼어요? 나한테는 남는 반찬만 주셨잖아요?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희 먹을 걸 나눠주자고?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형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어요. 그만해요? 진짜 그만 좀 하라고요? 밥상이 사랑이면 왜 이렇게 숨 막히죠? 왜 우리 집에서는 밥 먹는 게 전쟁 같았죠? 어릴 때부터 늘 밥상 앞에 앉아 죄책감부터 들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공기를 갈랐어요. 엄마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고 숟가락이 탁 하고 떨어졌어요. 엄마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엄마 몸이 내 팔을 스쳐 바닥으로 무너지듯 내려앉았어요. 엄마. 집 안이 순간 얼음장처럼 식었어요. 끓던 된장찌개가 여전히 보글거렸고 고소한 냄새가 어쩐지 기름지게만 느껴졌어요.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울면서 어떡해요? 어떡해요만 반복했어요. 엄마는 잠깐 눈을 떴다가 감더니 귀에 닿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이 있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힘이 빠졌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밥상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밥상 아래 얼마나 깊고도 끔찍한 진실이 숨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멈춰 선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찌개는 더 졸아들었고 삼치는 타기 직전의 냄새를 풍겼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밥상을 무서워했어요. 따뜻하고 고소해야 할 냄새가 왜 그렇게 시큼하고 쓰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어요. 형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동생은 휴대폰을 쥔 채 야윈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형수는 연신 눈가를 훔치며 말했어요. 저기 어머님,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죠? 나는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어요. 지병이라는 말이 갑자기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다가와 묻더라고요. 가족분들이세요? 보호자 서명 부탁드려요. 추가 검사 들어가야 해요. 서류를 받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펜 끝이 종이를 자꾸 긁었어요. 선생님, 엄마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는 잠시 우리 얼굴을 훑어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 쪽이 문제였어요? 오래 버티셨던 것 같아요? 통증이 있었을 텐데 진통제 처방 기록이 없네요. 혹시 병원 다니셨나요?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숨기셨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 걱정하실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꽉 막혔어요. 숨이 가빠지고 일본말처럼 혀끝에서 딸칵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리면서 씩 웃던 그날들, 말끝마다 얼른 먹어, 식겠어 하던 그 다급함이 사실 통증을 몰아내기 위한 주문 같았다는 거요.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커다란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엄마는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벼우면서도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부서진 접시 조각처럼 가슴 속에 박혀서 자꾸 피가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수술실 앞 의자에 줄줄이 앉아 말없이 시간을 씹어 삼켰어요. 형이 입을 먼저 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진짜 힘들었어요.
엄마가 밥 차리면 나는 꼭 뭔가 죄를 지은 사람 같았어요. 좋은 날도 미안했고 나쁜 날은 더 미안했어요. 동생이 눈을 번쩍 뜨며 말했어요. 형은 그래도 항상 제일 좋은 반찬 앞에 있었잖아요. 나한테는 늘 식은 거, 남은 거였어요. 나도 화났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형수가 조심스레 나를 봤어요. 그리고 집 얘기라 말하기가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형에게만 통장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혹시 어머님이 형한테 무언가를 맡기셨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형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더니 마치 오래된 체증을 토하듯 툭 내뱉었어요. 엄마가 10년 전부터 나한테 봉투를 주셨어요. 주말마다 두 손으로 집안 돈이 다라고만 하셨어요. 보태 쓰라고 혹시 모를 때 쓰라고? 근데 내 통장도 아니에요? 이름도 내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 계좌로 꼬박꼬박 넣으셨어요. 밥상 지키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 뜻을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동생이 벌떡 일어나 의자 등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형은 왜 지금 얘기해요? 왜? 엄마한테만 좋은 아들이 되려고 했죠? 그 돈 도대체 누구 돈이에요? 우리 가족 돈이에요? 아니면? 형수의 손이 동생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가장 오래된 균열이 아주 크게 쩍 벌어졌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 계좌 이름 지금 말해봐요. 형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대답했어요. 정수연. 그 이름은 우리 가족 중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형수가 숨을 들이마셨고 동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내 머릿속 한 구석에서 오래전 들었던 이름 하나가 스파크처럼 튀었어요. 뒷골이 싸늘해졌어요. 정수연 아빠의 예전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몇 번 그 이름을 중얼거렸었어요. 팥죽을 저으면서 그 애는 밥을 먹을 줄 몰랐지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형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에 저장된 숫자가 길게 나열돼 있었어요. 잔액이 생각보다 커요. 너무 커요. 나는 그냥 엄마가 모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정수연이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도 끝에서 수술실 불빛이 붉게 전멸했어요. 초조가 비릿한 맛을 만들어 혀끝에 감겼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싫어하던 그 밥상, 타박하던 그 밥상, 피해 다니던 그 밥상 아래에 우리가 모른 척했던 이야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굴러다니다 찌그러지고 찌그러지다 새까매진 이야기들요.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초여름 비였어요. 나뭇잎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했지만 귀에는 망치질처럼 쿵쿵 울렸어요. 엄마가 마취해서 잠깐 깼을 때 나는 급하게 몸을 일으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아팠으면 아프다고 말했어야죠. 엄마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의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밥은 같이 먹을 때만 살이 됐어요. 혼자 먹으면 독이 되더라고요. 너희들 독 먹일 순 없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베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은 힘이 없고 질질 끌렸어요. 엄마는 내 뺨을 손끝으로 토닥이며 다시 말했어요. 내가 지키려던 건 밥상이었어요. 밥상은 집이었어요. 집은 너희였어요. 그때 형이 들어와 멍하니 서 있었고 동생은 문간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엄마 앞에서 어린애가 되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투정을 부리던 어린애들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의 방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자주색 고무줄로 감긴 낡은 공책이었어요. 겉표지에는 연필로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만지자 표지가 까슬까슬했고 모서리는 비에 젖다 말라 굳은 듯 달아 있었어요.
고무줄을 풀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냄새가 코끝에 스친 것처럼 착각이 들었어요. 거기엔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리던 날들의 기록, 누구와 앉았는지, 누가 어떤 반찬을 좋아했는지, 누가 밥을 남겼는지, 그날의 날씨와 기분, 그리고 아주 가끔 칼 같은 문장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수연이가 울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뼈를 깎는 일이다. 그 아이 밥그릇은 내 맏아들 밥그릇과 같은 크기로 맞췄다. 사람은 밥그릇의 크기를 닮는다. 돈은 밥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 무겁게 묶어두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정수연이라는 이름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 이름을 밥과 함께 적어두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알아낼 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형은 공책을 덮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는 그때서야 우리 집안의 가장 추한 잔해를 끄집어낼 용기를 냈어요.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예전에 데려온 아이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잘못된 일로. 엄마는 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밥을 먹일 줄을 모른다고 굶는 버릇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밥상에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주고 반찬을 작게 잘라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동생이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잠깐? 아주 잠깐? 새벽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엄마가 수습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도 어릴 때라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다 생각났어요? 형수는 입을 막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은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뒤쪽 페이지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통장 이름, 입금 날짜, 금액, 그리고 옆에 짧은 메모들. 수연이 등록금, 월세 6개월, 겨울 점퍼 사이즈 95, 병원비, 밥상 유지비. 그 숫자들 사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밥은 피를 바꾼다. 피는 밥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몸서리가 쳐졌어요.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아버지의 잘못, 엄마의 선택, 우리가 모른 척했던 타인의 허기, 그리고 그 허기를 우리 식탁으로 데려와 채워준 시간들. 그날 오후 의사는 엄마가 한동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은 나쁘지 않았지만 오래 버텨온 몸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먼 데까지 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꺼내어야 할 얘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누가 먼저 입을 떼어야 할지, 누구의 용서가 먼저여야 할지, 누구의 사과가 마지막에 놓여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나는 엄마의 밥상 공책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낮에 식탁 위에 놓고 나온 된장찌개가 여전히 식탁 한가운데 있었어요. 누군가 보온 전원을 켜둔 모양이었어요. 김이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의자에 앉았어요. 빈 그릇 하나를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엄마가 늘 내 앞에 놓아주던 그릇이었어요. 하얗고 얇아서 젓가락이 닿으면 맑은 소리를 내던 그릇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떠 입에 넣자 짠맛이 혀를 찔렀어요. 나는 그때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왔어요. 그 짠맛이 눈물 때문인지 찌개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공책 속 문장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밥은 같이 먹는 마음이다. 마음이 먼저 앉아야 밥이 따라온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병원으로 모였어요. 형은 은행에서 출력한 계좌 내역을 가져왔고 동생은 인터넷에서 법률 상담을 찾아 프린트해 왔어요. 형수는 메모장에 질문들을 적어왔어요. 그 돈은 누구 소유인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의사는 어디에 반영되나요? 같은 말들이었어요. 나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또다시 밥상 대신 통장 앞에 앉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게 아니에요? 엄마가 깨어나시면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묻고 대답해야 해요. 밥상 앞에서요? 우리 다시 앉아야 해요? 형이 피식 웃었어요. 또 밥상이야? 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우리가 밥상에 마음부터 앉자고요? 변명하기 전에, 따지기 전에 먼저 죄송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천천히 묻자고요. 정수연이라는 이름, 그 아이에게 흘러간 돈, 엄마가 왜 혼자 버티셨는지 밥상 앞에서요? 동생은 한참을 나를 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번엔 그렇게 해봐요. 나도 엄마한테 화만 냈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말하면서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나도 죄가 있어요? 형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밥상부터 차립시다. 근데 그 밥상 위로 올라올 얘기들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공책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엄마의 글씨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삐뚤고 작은 글씨였지만 어디 하나 흔들린 데가 없었어요. 밥은 사람을 안 친다. 앉은 사람은 결국 자기 속을 꺼내놓는다. 속을 꺼내놓은 사람은 밥이 된다. 밥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장을 봐서 병원 휴게실에 접이식 테이블을 폈어요. 형은 미역국을 데웠고 동생은 고등어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어요. 형수는 깻잎장아찌를 꺼냈어요. 나는 밥알이 살아있는 햇반 2개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식탁보가 없어서 종이 타월을 반듯하게 깔았어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쑥스러웠고 어색했어요. 그러나 숟가락이 각자의 그릇에 탁 하고 닿는 소리가 나자 어쩐지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그때 엄마가 들것 위로 아주 천천히 일어나더니 우리가 펼쳐놓은 허술한 밥상을 보고 웃었어요. 눈가에 작은 주름이 환하게 피었어요. 엄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야 시작이네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허술한 밥상이 우리 집안의 가장 무거운 뚜껑을 열어젖힐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다음에 꺼내놓을 이야기들이 우리가 아는 세계를 얼마나 뒤집어 놓을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정수연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밥상 아래 깊숙이 숨겨둔 집 한 채 값보다 무겁고 피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이는 배가 늘 고팠어요. 밥을 빠르게 삼켰어요. 씹지 않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숟가락을 잡아주고 같이 씹는 신용을 했어요. 하나, 둘, 셋 그렇게 100번을 셌어요. 그 아이가 밥을 사람이처럼 먹게 될 때까지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내 이름 대신 내 아버지의 죄를 남겼어요. 대신 그 죄를 밥으로 갚기로 했어요. 돈도 땅도 다 밥에서 시작했어요. 너희가 싫어하던 그 밥상 바로 거기에 묶어놨어요. 형이 숨을 멈춘 채 묻었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돈이랑 땅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너희가 나중에 알면 싸울까봐 나는 밥상 밑에 숨겨뒀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만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야 시작이에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우리가 밥상 위에 올릴 그릇은 반찬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각자의 죄책감,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까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서 밥은 비밀의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엄마 손에서 우리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을 한 번에 뒤집어 엎었어요. 엄마는 숨을 고르며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수술 후라 힘이 없어 보였는데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너희는 아직 모를 거야? 내가 왜 평생 밥상에 매달렸는지. 밥은 사람의 속을 드러내거든.
숟가락을 들면 마음이 들리고 젓가락을 집으면 생각이 보여. 나는 눈물이 차올라 대답을 못했어요.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 정수연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왜 엄마 공책에, 통장에 그 이름이 가득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미루셨어요. 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번지던 순간 엄마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 잘못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였어. 나한텐 죄 없는 아이지. 하지만 그 아이 늘 배가 고팠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자랐거든. 그래서 내가 데려와서 숟가락을 쥐어주고 씹는 법을 가르쳤지. 동생이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그럼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내 아버지는 그 죄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 피가 어찌됐든 굶는 아이는 내 눈에 밥그릇으로만 보였어. 그래서 내 밥상에 앉혔던 거다. 형수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동생은 분노에 벌벌 떨며 의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병실 안 공기가 뚝 끊긴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나도 충격이었지만 엄마의 떨리는 손등을 보고 차마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 수연이는 결국 우리 집을 떠났어. 하지만 나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매달 봉투를 만들어서 형한테 맡겼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 돈으로 학교 보내고 병원 보내고 집 얻어주고 너희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 밥값으로 갚아준 거지. 형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그냥 집안 저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는 힘겹게 웃으셨어요. 너희가 다 크면 말하려 했어. 하지만 다 커도 여전히 다투기만 하더라. 그래서 나는 밥상 위에 비밀을 묶어두었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만 그 비밀을 풀 수 있도록.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끝까지 밥상을 지키려 했는지. 밥상은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가족과 죄와 용서를 묶어놓은 끈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평생 모아둔 재산 그 모든 건 다 수연이 앞으로 되어 있어. 형, 동생, 나 모두 숨이 멎은 듯 굳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엄마, 우리 가족 거 아니고 그 아이 거라고요? 엄마는 또박또박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피부치가 아니어도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든 이상 그는 내 자식이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죄를 내가 덮어준 게 아니라 밥으로 씻어낸 거야. 병실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내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북을 치듯 요동쳤어요. 형과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남겨두셨는데요? 엄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남겨두었지. 너희한테는 밥상을 남겨줬잖니? 그건 돈보다 땅보다 더 무거운 거야. 그 밥상을 지키면, 그 밥상에 앉을 자격이 있으면 수연이가 너희와 나누게 될 거다. 그것까지도 내가 다 적어놨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시곤 눈을 감으셨어요. 숨결이 점점 잦아들더니 결국 멈추었어요. 병실에 울음소리가 쏟아졌어요. 형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고 동생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나도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형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 있었고 동생은 상복을 입고도 연신 밖으로 나가 담배만 태웠어요. 나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숙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 정수연으로 가득했어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형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명의의 땅, 집, 예금 전부 정수연 앞으로 돼 있대. 변호사 말로는 유언장도 남겨두셨다고 하더라. 동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게 왜 우리만 이렇게 남겨두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거잖아요? 나는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만해.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잖아. 엄마가 말했잖아. 밥상을 남겨줬다고? 그게 그냥 말인 줄 알아? 우리만 몰랐던 거야? 형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넌 그게 납득이 돼? 평생 고생한 자식들한텐 하나도 안 주고 남의 자식한테 다 줬다는 게? 남의 자식 아니야? 엄마가 직접 키우고 밥 먹여서 키운 애잖아? 엄마가 인정했잖아? 피가 아니라 밥이 자식이라고? 말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형은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때 종이 속에서 접힌 편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봉투 겉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자식들에게. 우리는 손도 떨려 쉽게 열지 못했어요. 결국 내가 봉투를 뜯었고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내 재산은 모두 수연이 앞으로 해두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가 한 달에 한 번 꼭 모여 밥상을 차려 먹을 것. 그 자리에서 마음을 꺼내놓을 것. 그 약속을 지키면 수연이는 나누게 될 것이다. 못 지키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피는 우연이지만 밥은 선택이다. 나는 너희가 밥을 선택하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말이 막혔어요. 울음과 분노와 허무가 뒤섞여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형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했고 동생은 허탈하게 집에만 틀어박혔어요. 나 역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엄마 제삿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편지 속 문장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밥은 선택이다.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번 달 내가 밥상을 차리겠다. 작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엄마가 즐겨 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삼치 한 마리를 노릇노릇 굽고 나박김치를 꺼냈어요. 밥은 돌솥에 앉혀 뜸을 들였어요. 식탁에 올리고 나니 어릴 적 그 풍경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문이 열리더니 형이 들어왔어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말했어요. 냄새 때문에 왔어? 미안하다. 곧이어 동생도 들어왔어요. 눈이 빨개진 채로 말했어요. 형, 누나 나도 그냥 와봤어. 안 오면 엄마가 혼낼 것 같아서. 우리는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숟가락을 드는 순간 말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밥상 앞에서 욕했던 거 후회돼. 죽을 때까지 미안할 거야.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나만 서운한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모두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우리는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편지대로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놓았어요. 며칠 후 정수연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가 키워줬던 그 아이는 이제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밥상에 모이면 이걸 드리라고요. 봉투 안에는 등기 서류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형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이건 다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한테 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밥상을 차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나누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남기신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도 동생도 그리고 수연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달 밥상을 차렸어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엄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떠나셨지만 밥상은 남아 있었어요. 그 밥상 위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마지막 숟가락을 들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시 태어나게 한 힘이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그 밥상을 지킬게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시곤 눈을 감으셨어요. 숨결이 점점 잦아들더니 결국 멈추었어요. 병실에 울음소리가 쏟아졌어요. 형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고 동생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나도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형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 있었고 동생은 상복을 입고도 연신 밖으로 나가 담배만 태웠어요. 나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숙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 정수연으로 가득했어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형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명의의 땅, 집, 예금 전부 정수연 앞으로 돼 있대. 변호사 말로는 유언장도 남겨두셨다고 하더라. 동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게 왜 우리만 이렇게 남겨두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거잖아요? 나는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만해.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잖아. 엄마가 말했잖아. 밥상을 남겨줬다고? 그게 그냥 말인 줄 알아? 우리만 몰랐던 거야? 형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넌 그게 납득이 돼? 평생 고생한 자식들한텐 하나도 안 주고 남의 자식한테 다 줬다는 게? 남의 자식 아니야? 엄마가 직접 키우고 밥 먹여서 키운 애잖아. 엄마가 인정했잖아. 피가 아니라 밥이 자식이라고. 말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형은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때 종이 속에서 접힌 편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봉투 겉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자식들에게. 우리는 손도 떨려 쉽게 열지 못했어요. 결국 내가 봉투를 뜯었고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내 재산은 모두 수연이 앞으로 해두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가 한 달에 한 번 꼭 모여 밥상을 차려 먹을 것. 그 자리에서 마음을 꺼내놓을 것. 그 약속을 지키면 수연이는 나누게 될 것이다. 못 지키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피는 우연이지만 밥은 선택이다. 나는 너희가 밥을 선택하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말이 막혔어요. 울음과 분노와 허무가 뒤섞여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형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했고 동생은 허탈하게 집에만 틀어박혔어요. 나 역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엄마 제삿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편지 속 문장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밥은 선택이다.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번 달 내가 밥상을 차리겠다. 작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엄마가 즐겨 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삼치 한 마리를 노릇노릇 굽고 나박김치를 꺼냈어요. 밥은 돌솥에 앉혀 뜸을 들였어요. 식탁에 올리고 나니 어릴 적 그 풍경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문이 열리더니 형이 들어왔어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말했어요. 냄새 때문에 왔어? 미안하다. 곧이어 동생도 들어왔어요. 눈이 빨개진 채로 말했어요. 형, 누나 나도 그냥 와봤어. 안 오면 엄마가 혼낼 것 같아서. 우리는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숟가락을 드는 순간 말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밥상 앞에서 욕했던 거 후회돼. 죽을 때까지 미안할 거야.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나만 서운한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모두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우리는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편지대로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놓았어요. 며칠 후 정수연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가 키워줬던 그 아이는 이제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밥상에 모이면 이걸 드리라고요. 봉투 안에는 등기 서류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형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이건 다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한테 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밥상을 차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나누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남기신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도 동생도 그리고 수연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달 밥상을 차렸어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엄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떠나셨지만 밥상은 남아 있었어요. 그 밥상 위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마지막 숟가락을 들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시 태어나게 한 힘이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그 밥상을 지킬게요.